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6% 가까이 급락하면서 5,251.87에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서 1,495원 5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주 내로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내용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노선 변화, 절이윤을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그 배경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봅니다.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돈 워리 코너에선 유가와 환율 등 급변하는 경제 변수를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중동 사태 계속 또 깊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되면서 기름값이 배럴당 $100 넘어섰습니다. 3년 8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제 어디 좀 가까이 다녀오다 이렇게 봤더니 막 줄을 쫙 선 주유소들이 있더라고요. 싸다고 이제 소문 났을 겁니다.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기름을 넣기도 한다고 하고 포기하기도 한다고 하고. 자, 하헌기 부대변인님, 요즘 오일 쇼크 생활에서 좀 체감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생활에서 체감하는 이거는 사실 이 중동 문제랑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왜요? 지금 오늘 보니까 WTI 선물 가격 $100 넘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여파가 심해지고 있는데 보통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는 워낙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자원이니까 바로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 여파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기름값은 그 중동에서 유조선 출발도 안 했는데 블루투스로 받아서 선반영해가지고 올려버린 거잖아요. 보통 사실. 2주 내지 3주 걸리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중동 이슈가 문제인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기회를 봐가지고 담합한 거 아니냐,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라서 물론 체감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중동 이슈가 아니고 이게 지금 지정학 리스크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물가 올려가지고 사람들 피해주고 이거는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동 이슈가 아니라는 표현은 중동 이슈와 이제 관련은 있지만 이게 본래 2, 3주 걸리는 걸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어떤 정상적인 시장의 구동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진 현상은 아니고 여기서 자기네들이 막 그 인위적으로 올린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주호 부대변인님 어떠세요? 요즘 생활에서? 저는 아직 제가 차를 이렇게 다 갖고 다니진 않습니다. 차를 갖고 다니진 않지만 좀 배럴당 150불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러한 그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그러한 암울한 상황이 우리나라 현장에 직접적으로 마주했을 당시를 대비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쨌든 뭐 대한민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지정학적 위기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입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 삶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도 네. 오일 쇼크를 좀 이렇게 느끼고 계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물론 하원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활 물가까지는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주유소에서는 벌써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생활 네. 물가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주유소들이 대체로 이제 휘발유 경유가 한 2,000원 선까지는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방송 오면서 봤는데 여의도는 좀 더 비싸잖아요. 예. 한 2,400원 되더라고요. 여의도 그래서 2,400원? 예, 국회 앞에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싼데? 장기화되면은 진짜 좀 이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크겠구나 싶은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워낙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는 우리도 이거 뭐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 정세를 보니까 이게 자칫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언론에 보도난 것들을 보면은 네. 이제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테헤란 시내에 있는 뭐 유류 저장고나 이런 데를 폭격을 해가지고 그 테헤란에서 이제 그 석유비가 내린다고 해요. 네. 이제 막 연기가 내리면서 비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막 석유비가 내리는데 지금 이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순순히 이제 우리가 뭐 항복하자든지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 결상전으로 이스라엘과 미국 쳐부셔야 된다 이렇게 또 여론이 일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동수 대표님의 석유비 얘기하셨는데 CNN 특파원이 아까 보니까 이렇게 리포팅을 하면서 차량 옆으로 슬슬 가더니 그 본네트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더니 그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석유비가 내린 거예요. 제대로 그 정유시설 막 폭파하고 하니까 사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지만 이게 얼마나 아비규환이고 끔찍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현장은. 자, 여야 할 것 없이 유가 급등에 대한 대응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대국민 중대 범죄입니다.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 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엄포를 놓고 겁박을 하는 이재명 전매 특허 정치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 한 번 안 하고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최고 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 누르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부르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지금은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이나 서민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자, 두 대표 얘기 이제 들었는데 일단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대표도 그렇고 담합, 가격 조작, 매점 매석 이런 거 뿌리 뽑는다. 뭐 조사도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녀보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긴 나는데 자, 이 부분 야당 대표는 담합, 가격 조작 이거 벌써 기업 찍어 누르기부터 먼저 하려 그런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하원기. 그런데 말씀. 저는 예. 이제 좀 이런 문제는 이치에 닿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휘발유값 오르는 거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지정학 리스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는데 아직 유조선 출발도 안 했는데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리 들여놓은 그 기름값을 블루투스로 받아가지고 미리 선반영해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공급이랑.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한테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두라는 얘기인지 다시 되묻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도입선 다변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 통해 가지고 이미 원유 600만 배럴 뭐 긴급 도입하기로 약속을 하나 한 게 있고 2시간 전에 속보로 나왔는데 G7 국가에서 비상석유 비축량 공동 방출을 검토한다고 뉴스가 이미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또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한켠에서 유류세 얘기는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조세 정책 때문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께서 그래도 제일 야당 대표로서 국민들한테 어떤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뭐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시려면 이치에 닿는 얘기를 하셔야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야당 대표는 그렇고 대통령과 그 여당에서는 담합, 가격 조작 이런 것들 짜고 하는 행위들, 매점 매석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내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 그 어프로치가 좀 다른데 양쪽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조국 대변인.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마치 이 문제를 가지고 중동에서 그러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중동에서 지금 출발하지 않은 유조선 때문에 국내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은 시간차를 두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은 중동에서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기름을 원하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정유회사들도 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경제 심리상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매점 매석, 담합 이런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 혹은 시장 교란 행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런 식으로 기업을 악마화하고 소비자들과 그 판매자들 간의 그런 자연적인 심리 상황을 경시한 채 무조건 그 문제가 있다. 이 잘못을 철저하게 밝혀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비축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산업 그 통상부에서도 비축유를 뭐 방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마치 야당 대표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한 그러한 제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우리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합심해가지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하은기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선반영돼서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 오르고 금리 인상하는 건 이제 순서니까. 그럼 정부가 물가 안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미 그 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름 관련해서는 600만 배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비상석유 비축량 공동 방출도 검토하고 있고 G7이 그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와 별개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두면 국민이 뭐라 그러려면 정부 무능한 정부가 물가 관리 안 하고 물가 급등한다 또 비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치에 안 맞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방안, 맞는 진단은 맞는 진단대로 두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물가 관리를 하는 것을 두고는 기업 악마화한다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미 하고 있는 거는 주문하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제가 이동수 대표께는 두 분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해내고 바로잡는 거, 그다음에 어쨌든 민생에 관한 거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얘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악마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가격 잡지 말라는 얘기냐 이 두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기업들이 지금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뭐 너무 악마화하지 말라는 뭐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격 안정이나 민생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고. 요 두 가지의 어떤 얘기 사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97년부터 석유 값을 완전히 자유화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정부가 통제한 적은 없긴 한데,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법적 근거 없이 한다면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장관이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이미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전시 상황인 거잖아요. 이 전시 상황에서 이 유가가 이제 기름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서서 또 이 폭리를 취하는 거를 좀 규제하는 건 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뭐 기업을 악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쿠팡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대형마트 규제 풀겠다 이러니까 그때는 또 장동혁 대표가 대형마트 규제 철폐하는 거 가지고 비판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행보들을 보면은 너무 이제 정부 여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유가, 환율, 물가 삼중고에 빠질 수 있어서 이게 어쨌든 총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정치권도 초당적인 대책을 머리를 이렇게 마주하면은 국민들이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우리나라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엄청난 통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아무리 그 내부에서 다툼을 벌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만큼 내부에서 단합된 그 단결된 목소리로 이런 어려움들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 이것이 사실 뭐 짧은 시간 안에 끝날이라고 보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이 뭐 못해도 4주, 6주 이렇게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상 계획을 착착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86일인가 남은 것 같은데 석 달 채 남지 않았고요. 민주당 단수공천하거나 경선 일정 확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 노선을 바꾸라며 공천 신청마저 하지 않거나 혹은 뭐 자신이 없어서 안 나오거나 해서 지금 뭐 서울하고 경기가 인물난에 빠진 적이 있었나요? 그 전에. 근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하고 경기.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한 차례 금요일이었나요? 저녁 10시까지 연장했는데 끝내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신주호 부대변인. 네. 일종의 배수진을 친 것 같은데 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은 일단 토요일에 그 국민의힘의 노선과 관련돼서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네. 그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거에 임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곳은 국민의힘이 어쨌든 계속해서 경기도는 어렵습니다만 서울은 수성을 해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서울시장 후보군의 하마평에 올랐습니다만 결국에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그래서 내가 서울시장으로 실제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결정을 내리시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만큼 서울 선거가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1야당입니다만 후보를 못 낼 수 있을 만한 지경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애당심의 차원에서 저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근데 공관위가 어제 18시까지가 저희가 원래 공천 후보 신청 접수 기한이었습니다. 18시. 네. 그런데 그것을 20 밤 10시까지 4시간만 연장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후보가 없으면 하루 이틀이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4시간을 연장했다. 이건 뭐냐면 공관위 차원에서도 우리 오세훈 시장한테 기회를 줬어. 그런데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관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토를 달지 마. 이의 제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서 과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저는 지금 뭐 의원총회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가장 원하고 계시는 그 전륜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 세울 것. 공천 질서 흔들기는 안 된다. 아니 공천 기강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 저는 예. 이동수 대표님. 이정현 그 위원장 말씀 듣고 왜 그런 말씀을 무슨 했을까요?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물론 이제 기강을 잡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잘 나가는 상황이면은 우리 당의 어떤 정강 정책이나 가치를 잘 이렇게 반영하는 후보를 뭐 선출하겠다 이러면서 기강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있는 분들마저 좀 제발 나와달라고 모셔야 될 마당에 이렇게 기강을 잡는다는 게 저는 좀 모순적이지 않나. 얼마 전에도 심지어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그 현역 불출마를 좀 네. 내비치는 듯한 발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과연 현역들이 진짜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후보 없이 예. 어떻게 선거를 치르나요? 선거는 후보 놓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후보를 안 내는데 어떻게 선거를 치르나요? 아니, 기강을 잡겠대잖아요. 아니 그 기강을 잡아서 후보를 안 내면 민주당이 이기는 거죠. 선거가 안 되잖아요. 선거는 후보를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지 않습니까? 잡을 기강도 없다는 거죠. 이거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른다?
이거 자체가 뭐 이게 약간 불은 만지면 차갑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러는지. 그래서 보세요. 한번 하원기 부대변인께 여쭤보면 김기현 의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권파 이렇게 중진 의원으로서 그쪽에 가까운 얘기를 뭐 할 걸로 보이는 그런 김기현 전 당대표도 지금 상황 매우 안 좋다 이런 발언을 최근에 하는 걸 봤고 부산 지역구 그 변호사 출신 김미애 의원 있잖아요. 빨간 점퍼를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민폐다. 네. 라는 지역 정서를 전했습니다. 네. 정말 그 정도입니까? 하원기 부대변인. 지난번 대선에 네.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41%대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당시 후보와 한 8%포인트대 격차가 났는데 그 41%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국민의힘 평가를 해야 해요. 예. 기본적으로 윤어게인이 있겠죠. 그다음 윤어게인 플러스 알파인 거거든요. 그런데 윤어게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는 처음부터 결집이 셌습니다. 막 길거리에 나와서 집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는 건 보기 싫다라고 하는 유권자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집이 약했습니다. 길거리 안 나오다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그 나와서 김문수 후보한테 표를 줬거든요. 윤어게인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서 뭐가 아니라 그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집권이 싫어서 지지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그런데 그 목적은 지난 대선 때 이미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뭔가 지지할 다른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윤어게인에 동의해서 선거에 나온 사람도 아닌 사람들더러 우리 윤어게인 할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켜주세요 하면 지방선거에 나오겠습니까? 점퍼 입고 다니면은 외면받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지지 기반이 사라진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냥 냉정하게 데이터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뭐라고 하십니까? 뭐 윤어게인들도 달래서 가야 된다. 달래서 가면은 이분들은 선거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분들이 기분 나쁠 만한 어떤 행위 조련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민주당 안 찍습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선거장에 나오는 거죠. 울면 그 자막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계속 인셉션처럼 멈추지 않는 팽이처럼 매주 반복되는 겁니다. 노선 변경해라 안 된다. 노선 변경해라 안 된다. 이 반복인 거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동수 그 대표님. 김기현 의원이나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김기현 의원은 울산이고 김미애 의원은 부산이잖아요. 예. 근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여론조사상으로도 민주당이 앞선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고 심지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다 민주당이 또 이겼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압박감은 굉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 지도부가 워낙 그 TK 주류들 중심으로 이제 뭉쳐 있다 보니까는 여기까지는 아직 그 어떤 그 이 중대성이 체감되지 않는 모양인데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TK 지역도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기 누굽니까? 울산 김기현, 그다음에 부산 김미애 여기는 지금 막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TK 지역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시장 갔을 때 다 봤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신주호 부대변인 오늘 의총에서 또 똑같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의총은? 제가 지금 의총이 아직 진행 중이고 예.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속속 그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좀 알아봤는데 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께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중진 의원이요. 예, 그동안에 관망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라고 하는 정당성 있는 지도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 싫든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던 중진들께서 지금 나섰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전 대표 같은 분도 말씀하셨대요. 예, 그 단체 대화방에서 이러한 위기감을 공유하셨고 네. 또 지금 뭐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하신 지도 꽤 됐고 뭐 나경원 의원도 뭐 윤민우 윤리위원장 이런 분을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당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전 방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비공개 전환 직전까지
이 발언,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발언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한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의원들께서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가 단호하게 절연하고 윤 어게인이라고 하니 반헌법적 가치를 신봉하는 그러한 이론들, 그러한 논리들을 우리 당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의총에서 얘기를 해봤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등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는 당론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원들 대다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는 것에 있어서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예, 잠깐만요.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 그러면 오늘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에서 느껴졌고 예. 또 지금 의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가는지를 들어보면은 예. 충분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가야지 예. 안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이 후보 등록을 안 할 정도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상황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는 겁니까? 하은기 부대변인 그러니까 오세훈이 공천 신청을 안 했다. 이거를 조금 더 큰 위기로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한 게 작년 한 뭐 가을부터 겨울 계속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1심 선고도 있었고 2월 달에는. 네. 자, 이제 또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상징성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여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입을 안 열든 중진들이 얘기를 했으면 말하다가 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이제 방송 이제 다니면서 국민의힘 패널들이랑 예. 대화를 해보면 예. 오세훈 그 서울시장한테 되게 싸늘해요 시선이. 이거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국민의힘 패널 중에. 그 90일도 넘었어요. 이렇게 반복되기 시작한 지. 12월 3일에 비상계엄 뭐 1주년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 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대안과 미래 뭐 이런 사람들이 노선 변경하라 얘기를 내면은 몇몇 사람들이 이제 전륜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전한길 씨나 이런 분들이 또 노발대발하고 그러면 뒤로 후퇴해서 도로 윤호개인 되고 이게 90일 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가 90일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뭐 세게 뭐 얘기했다면서요. 저리운 얘기해서 내일쯤 되면 전한길 씨가 얘기할 겁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 밝혀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지지층이 또 막 들고 일어나겠죠. 다음 주 되면 또 주춤했다가 또 지지율 출렁거리면 또 노선 변경 이게 인셉션이에요 거의 계속 반복돼 팽이가 멈추질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그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건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을 책임 있게 사용해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한두 번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두 번 하고 노선 변경 안 하면 다시 자기들 캠페인하러 돌아가야 되는 거지. 전당대회 출마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막 사퇴하라 그러고 노선 변경하라 그러고 안 하면 그럼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90일 내내 당에서 너희 물러나라 못한다 이것만 하다가 지금처럼 후보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당의 후보로서 출마를 할 거면 빨리 결정해서 이거는 그냥 내두고 빨리 그 캠페인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똑같이 반복될 지금 겁니다. 하은기 부대변인 말씀은 뭐 어차피 자기가 당대표 선거 나와서 된 거니까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니까. 자, 근데 어떤 행위가 대다수의 어떤 구성원들, 그러니까 의원일 수도 있고 당원일 수도 있는데 보기에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 뭐 없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가요? 이 상황은 바꾸는 현실적으로? 거는 힘들다고 다들 생각을 그래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분이 막 세게 어디를 들이받거나 이렇게 승부수를 거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이렇게 가선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된들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 사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선거 앞두고 막 어정쩡하게 사과해봤자 그것도 이제 뭐 국민들 마음을 움직이긴 어려울 테니까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선 이 방향을 두고 일종의 치킨 게임을 벌여서 확실하게 찍어 누르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당장 이번 선거에서 지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힘을 좀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강수를 좀 둬야 된다고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내 직을 걸고 재신임만 붙어보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막 그 위임받은 직을 도박처럼 걸고 이게 부적절하지만 네. 사실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그래 나 국회의원직 걸겠다 하고 붙어가지고 재신임 붙잖아요. 지더라도 의원직 못 날립니다. 왜냐하면 의원직이 20개 날아가잖아요. 당 지도부 바로 붕괴됩니다. 근데 그런 결기도 없어요. 싸우는 사람들이 말로 몇 마디 했다가 그러면 내가 직 걸 테니까 재신임 붙어보자 하면 또 깨갱하고 물러섰다가 계속 이 반복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상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높아진 유가의 영향인지 오늘은 차를 몰고 나온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내 간선도로 지나시긴 비교적 무난한 퇴근길인데요. 다만 고속도로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길목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 부근으로 사고 정체 남아있고 이후 양재에서 반포 사이 양방향 주춤하는데 반대 부산 쪽은 이 사이 잠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 신갈 분기점 일대로도 차가 많고요. 부근을 지나는 수원 광명고속도로 광명 쪽 광명 시점부터 구봉산 터널까지는 8km 구간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부근과 시흥 요금소에서 송내 사이 정체도 가장 두드러지고요. 서시대는 공항 쪽 올림픽대로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같은 방향 강변북로는 동작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당정 간의 당청이죠. 간에 검찰개혁 법안 두고 입장차가 좀 있습니다. 뭐 공소청법, 중수청법 뭐 이런 건데, 자. 하헌기 부대변인님, 네. 어떤 부분을 또 강경파들은 더 바꿔야 된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검찰총장 명칭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그죠? 건 있는데 예. 그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제도의 작용과는 사실상 무관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핵심은 보안 수사권에 네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 먼저 들어가자면 검찰 개혁의 요체가 수사 기소 분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것, 이거는 이제 수사를 종결할 것인가,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 수사를 계속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에는 수사 개시권이 있고 검찰에는 수사 개시권이 없습니다. 다만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정하면서 수사 종결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불송치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경찰의 수사 종결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잖아요. 경찰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 개시했는데 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를 해요. 암장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뭐 공소청에서 그거 송치해. 내가 보안수사 지휘할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으로선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저처럼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수사기소 분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안 된다. 검찰한테는 어떠한 그 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제가 주장하는 쪽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쪽이고 이제 대통령 법무부 장관 말씀하신 게 나이브하다. 검찰 지금 어떤 조직인데 그 보안수사권 주냐. 이게 이제 그럼 개혁이 아니다. 그냥 당내 강경파들의 주장인 거죠. 이 여기에 이제 논쟁이 좀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제가 봤을 때는 그 SNS에 올린 메시지는 네. 이 과열되는 논쟁을 조금 톤다운 시키기 위해서 뭐 집권했다고 어떻게 야당 때처럼 다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라고 해석해 드립니다. 그 이제 저는 자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뭐 입법권은 당에 있다 이런 얘기도 네. 또 최근에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턴다운이라는 표현을 하원기 부대변인 쓰셨는데 이게 어차피 또 다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뭐 정청래 대표 말다나 이건 뭐 조용하게 물밑에서 조율될 수 있다? 어떤 쪽으로 보세요, 이동수 전 대표님? 이거 가지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계속 갈등이 좀 벌어질 것 같은 게요.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측의 입장은 네. 검찰을 우리가 폐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그 시스템은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검찰 씨를 말려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의 대통령이 돼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갈 수는 없는 처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지금 대변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강경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최근에도 이 민주당 지지하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네네. 이런 데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갈등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고두고 계속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요거의 이제 분위기나 그 분석은 두 분이 해주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집권을 하고 대통령이니까 야당 대표가 아니라 뭐 수사가 막 엉망이 되고 그건 결국 민생이 직결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법 3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통과되는 거 당연하게 자기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러고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모두의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뭐 위선이라 그랬나 뭐 그런 비슷한 그 용어를 썼어요. 자, 그런 그 뭐 야당에서는 이조차도 뭐랄까 국합 배드캅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검찰과 관련된 것은 사정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정권에 있어서 대통령이 휘두를 수 있는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 점을 또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법외국제라든지 뭐 그 재판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재판소원법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일단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하면은 당연히 국무회의를 통해서 법을 공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그런 겁니다. 본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본인이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되거나 그 양쪽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선적이다라는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게, 경찰은 이런 특수수사를 많이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검찰과 관련해서 공조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마추어란 말이죠. 아마추어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다면 당연히 프로의 도움을 받고 프로들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네. 보안 수사권은 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김어준 씨가 또 김민석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나 좀 빼달라 했는데 그 요청은 할 수 있어요. 그 늦고 빼는 거는 저희 소관입니다.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 이른바 미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미국에서 이제 관세 들고 나왔을 때 그 뭐 얘기 못 들었냐고 상당히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곤란한 그 상황의 얘기들을 했는데, 자, 최근에 얘기한 거는 이겁니다. 대통령 순방 중에 이 중동 사태 뭐 계속 진행되고 이러는데 자, 뭐 국무회의 한다든지 무슨 긴급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지 봤더니 역시
대통령 없으면 누가 주재해야 됩니까? 총리가 주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총리실에서도 반박 자료 내놓고 이런 회의했다 일정 내놓고 하은기 부대변인 네. 왜 계속 김민석 총리를 저격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청래 대표 당대표 시키겠다고 그렇게만 보이진 않는데 이게 뭐 뿌리 깊은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그 인식을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예. 오히려 궁금한 게 언론에서 왜 자꾸 김어준 씨를 다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어준 씨가 일단 먼저 하나 논평하자면은 뭐 대통령 순방 중에 김민석 총리가 뭐 제대로 못했다, 정부가 대응을 못했다라는 건 일단 팩트가 아닙니다. 이란 전쟁 나고 나서 정부에서 바로 기민한 메시지가 나왔고요. 시장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서 시장 안정자금 100조 원을 세팅해 뒀고요.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놨습니다. 근데 뭐 눈에 보이는 뭐 국무회의가 없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임종석 실장처럼 막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고 이러잖아요. 바로 대통령 나간 사이에 자기 정치한다고 또 비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비판할 때는 팩트를 놓고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주관적 느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어준 씨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김어준 씨 뭐 유튜브 하고 뭐 언론인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전한길 씨 자기 말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정당이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주장에 휘둘리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한길 씨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전한길 씨가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가서 전화해가지고 형님 그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비판하는 거지. 우리가 공영방송 KBS에서 김어준 씨의 말이나 전한길 씨의 말을 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논평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뭐 논평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저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님 그렇게 보시는 건데 네. 과연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 옛날에 노무현 등지고 정몽준한테 가서 그 구원이 남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김어준 씨 정도 되는 그런 팬덤을 지닌 사람이 그래 정청래 대표 당선시키겠다고 김민석을 계속 견제하나? 그 정도 그 목적일까? 이런 게 오히려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견제에서는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근데 그 김민석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계파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김어준 씨의 뭐 지지층이 이제 정청래 대표의 지지층과 비슷하고 그분들이 또 과거 친문 친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들이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주류에서 좀 벗어난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만 그렇게 저격을 했다면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도 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신중론을 본인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객관 강박 있는 것 같다. 이건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좀 객관적이려고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정치권에 복귀하고 이제 이번에 국회 복귀하려 그러잖아요. 그럼 아마 좀 영향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걸 공언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또 긁힐 수 있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저보다 오히려 하은기 소장이 얘기해 주신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잘 아세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뭐 여론조사도 같이 돌리더라고요. 요즘 여론조사 기관에서. 아니 송영길 대표께서는 이미 대표를 한번 했었고 그 대표가 됐을 무렵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율이 엄청 높을 때 당시 후보가 홍영표 후보였는데 친문 후보였는데 꺾고 대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든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당을 위해서 뭐 특별한 희생을 했으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런 부채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는 이상할 일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가만히 있어요. 본인들은 물론 김민석 총리가 언론 나가서 뭐 당대표에 로망이 있다 했지만 그렇다고 총리가 뭐 다른 업무나 임무를 안 하고 전당대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정청래 대표도 좀 논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양비론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저는 이게 김어준 씨가 물론 민주당 진영에 되게 영향력이 있는 스피커인 건 맞지만 네. 이걸 가지고 너무 뭐 확대 해석할 필요가 저는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조국 혁신당 대표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쪽 약간 좀 저격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합당 추진 과정에서 우리 쪽에 많은 상처를 줬다는 이제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강득구 의원 민주당 강득구 의원 지역구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사무실이 있다며 민주당 당원과 국민이 이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강득구 의원이 되게 날을 세웠습니다. 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 구치소 면회도 가고 사면 요청도 했는데 참 이런 얘기하냐. 뭐 그때 가서 선의 경쟁하면 되지. 옹졸하게 정치하지 말아라. 뭐 이랬고 또 조국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뭐 승리한 연대 뭐 말한데 동의한다면서도 연대에 대한 전제 조건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민주당 합당 반대파가 저와 조국혁신당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렵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동수 대표님 이 연대는? 근데 저는 근데 그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네. 이번에 좀 그 무슨 조직의 보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강득구 의원 상대로 강득구 의원님 거기에 우리 신장식 나가니까 조심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경기 안양 만안에서 재선을 했고 또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또 도의원으로 거기서 3선을 한 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터줏대감으로 있는 분한테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반이 아닌데도 이제 지금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자객을 보낼 거니까 조심해라 이런 좀 느낌이 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난 그 합당 논란 과정에서 이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조국혁신당을 과의 합당을 좀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저는 불만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조국혁신당이랑 뭐 연대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뭐 표가 아쉬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연대가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제 민주당 안에서 친명계와 친정청래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 구도이지 않습니까? 네. 친정청래계와의 그 연대는 좀 모색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정청래계와 하원기 부대변인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은 이게 아마 사람들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군요. 조국혁신당이 들으면 저거 소시오패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또 얘기해. 왜냐하면 생각이 좀 다르다 뿐이지. 너무 이상해요. 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국면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피해를 입혔고 우리가 무슨 가해 행위를 했다는지 말을 안 해줘요. 그 합당 논의가 결렬됨으로 인해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나요? 조국혁신당이 걷고 있는 당비가 떨어졌나요? 국고보조금이 줄었나요? 피해가 없습니다. 그냥 당대당으로서 합당을 논의하다가 결렬된 거예요. 그걸 피해 가해를 구도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합의는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정치인이 정치적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뭘 자꾸 피해 가해 얘기를 하는지. 자, 근데 그거는 제가 말을 잠깐 끊으면 이제 제가 조국 대표를 이제 저 변호할 생각은 없는데 네. 합당 찬성파와 합당 반대파가 세게 붙었잖아요. 그거는 그 사이에 유탄이 계속 조국 대표한테 날아가긴 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다만 우리 당내 일부 의원들이 논평으로 얘기한 거는 조국혁신당에서 논평으로 받아서 다만 반론을 하면 됩니다. 저 지금 KBS에서 나온 얘기들 비주류적인 얘기 많아서 공격 많이 받습니다. 논박합니다. 그러면 되는 문제고 책임지면 될 문제라 생각하지. 그걸 피해라는 틀 안에서 넣어서 정치인이 사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강덕구 의원님도 좀 이상한 게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합당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후보 내가지고 경쟁할 거라 그러면은 강덕구 의원님이 오냐 붙어보자 하면 되잖아요. 뭐 선의의 경쟁해보자 하면 되잖아요. 그걸 또 좌표찍기라고 하니까 이게 그럼 합당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게 비합리적으로 자꾸 감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 톤다운 하시고 냉정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좀 톤다운하고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사안을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좀 정치적 도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요.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춘생 의원이었나요? 그분은 평택을과 군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마라. 원인 제공하지 않았냐? 원인 제공했으니까 후보를 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사실상의 법 여권의 단일 후보로 조국혁신당 후보를 지원해달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신장식 의원한테 그걸 물어봤거든요. 뭐 진보당도 있고 다 있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여하튼 민주당은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지역구에 민주당 보고 후보를 내지 말라. 물론 이거는 국민 상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 여건이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끼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볼썽사납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선거 연대라는 게 어느 지역에는 우리가 나갈 테니까 너희가 접어두고 이게 결론은 그렇더라도 요 얘기가 너무 빨리 나오잖아요.
그럼 선거 연대가 빠그라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얘기가 너무 빨리 나왔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동수 대표님. 근데 빨리 나온 것도 있고 네. 저는 민주당에서 사실 선거 연대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선거 연대라는 게 이제 정말 그 상대당과의 초박빙의 상황에서 이제 진보 진영이나 이런 군소 정당을 끌어안아야만 이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조국혁신당이 먹는 그 파이를 빼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금 여론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제 이거를 포기를 할까? 물론 당 차원에서는 연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개별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4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선거 연대를 한다는 게 과연 쉬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원기 부대변인 지금 시간 한 2, 30초인데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느 지역에 우리가 나갈 테니까 어느 지역에 너가 나가지 마라. 이건 연대가 아니라 협잡입니다. 어려운 지역 국민의힘에 안 뺏기기 위해서 가치를 놓고 단일화 하자. 이런 게 선거 연대입니다. 네네. 다른 부산이나 대구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요. 이게 선거 연대인지 협잡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조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주한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극심한 가정폭력 끝에 이혼을 선택한 엄마. 어릴 때부터 폭력에 노출된 주한이는 지금도 작은 소리에 한 번 더 놀라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살핍니다. 수년간 이어진 폭행의 후유증으로 허리 디스크가 심해진 엄마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주말이면 주한이는 근처 생활용품점으로 아르바이트를 나섭니다. 친구들이 쉬는 날 온종일 서서 일하는 주한이. 한 달 50만 원의 급여로 힘겹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보살핌 대신 집안의 버팀목이 된 주한이가 조금 더 평온한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대 5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비로 내린다면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저녁까지 경기 동부와 충북, 전북 동부와 영남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이면서 서울 등 중부 대부분 지역과 대구, 경북 등 일부 남부 지역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오늘
오늘보다 공기가 더 차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전주 영하 4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 전주 10도, 대구 12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8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이을 후임으로 차남인 모즈타바가 선출됐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곧바로 완전한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이란이 강경 노선을 예고하며 전쟁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국제 원유 거래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한때 배럴당 $110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국내 증시와 환율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6% 가까이 급락하며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환율은 달러당 1,500원 선 가까이로 올라섰습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안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국회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 우리 세대만 해도 이건 뭐 아니 뭐 모시고 안 모시고를 떠나서 익숙한 말인데 뭐 당연한 말이다 아니다 뭐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았고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조사가 있었어요?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네. 이제 20차 복지 패널 조사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20년 동안 매년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네. 이게 작년 조사 결과인데 이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 이런 질문에 네. 동의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20.63%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네. 오히려 이제 자식에게 있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응답이 47.59% 거의 절반이 가까운 수준이었고요. 특히나 이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그리고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매우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3%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판단을 해보자면은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응답하는 비율이. 예. 그래서 그것도 나눠서 조사를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었다고.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 5명 중에 1명 정도? 예, 그 정도만 이제 동의를 하고 절반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다. 많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네. 처음
조사한 게 이제 2007년인데요. 2007년이면 예. 거의 20년 전이네요. 예. 예. 총 조사를 발표한 게 2007년이고 아마 첫 조사 자체는 2006년일 겁니다. 이랬는데 당시에는 52.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네. 이제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었고 반대는 24.3% 이제 4분의 1 정도였는데 완전히 뒤바뀐 거죠. 와, 많이 바뀌었군요. 예, 제가 네. 그래서 중간 결과를 한번 봤는데 20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고요. 네. 2018년, 13년에 동의한다가 35, 반대한다가 36 정도로 이제 비슷비슷한 수준이었고 그래요. 이후에 이제 동의한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20%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부모 부양에 관해서 지금 통계를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이게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어떤 가정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네, 이 인식이 맞습니다. 바뀌고 있다는 건데 네. 바뀐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질문 있었습니까? 예, 이제 엄마가 보통 자녀를 돌본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아마 이제 아빠들도 뭐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엄마 아빠가 뭐 맞벌이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를 돌보는 건 엄마다. 예. 엄마가 집에서 자녀 돌본다. 여기에 예. 대해서 어떻게 보냐? 예, 이 명제도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이번 조사 결과로는 3.8%가 찬성, 34.1%가 반대. 오. 찬성이랑 반대가 거의 비슷한 팽팽. 수준이죠. 예. 이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가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2016년 그러니까 10년 전 기준으로 해서 엄마가 돌봐야 된다는 의견이 57.5%. 그러니까 과반이었고 이제 반대 의견은 한 16%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엄마가 돌봐야 된다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가지고 이제 비슷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자녀 부양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소득층은 한 40% 가까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엄마가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다른 일반 그 저소득층을 제외한 가구에서는 33% 정도만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엄마가 돌봐야 한다가 아까 아빠가 돌봐야 한다는 이제 이슈가 될 이거와 수도 대비되는 있겠지만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 게 네. 이제 국가가 이제 자녀 부양을 책임진다. 이제 이런 인식들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제 책임을 져가지고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엄마도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의견이 70%가 넘습니다. 72.68%.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낭비다.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7.2%밖에 안 돼요. 거의 10배 정도 네. 차이가 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이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마가 자녀를 케어한다. 그게 크게 보면 이제 부모일 수도 있는데 네. 뭐 남편과 대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보니까 지금 저 박 기자 스토리의 흐름을 보니까 엄마가 자녀를 케어한다.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렇죠. 건데 반면에 어떤 지금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많아지고 맞벌이 많아지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거기다가 초저출산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출산도 늘리고 맞벌이 하면서도 제대로 애를 키울 수 있는 네. 시스템을 갖추려면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됩니다. 없다. 실제로 그 흐름을 반영하는 거네요. 예, 국가에서도 그런 이제 돌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가 있으니까 네네. 뭐 물론 이게 완전히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 해석은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녀 보육을 국가에 있어서 국가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 이런 그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복지를 받는 복지 서비스 받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네. 그게 과연 전 국민이냐 아니면 조금 더 저소득층에 더 집중해야 하나. 요것도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과제인데 예. 이게 무슨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선별복지냐, 선별적 예. 복지냐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9.3% 한 30%에 가깝죠. 네. 그 정도로 나타났고요. 이제 그거를 선별 복지를 하더라도 네. 이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럼 어느 정도까지 포괄해야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한 응답들이 있었는데 그 최소한 요약하자면 최소한 소득 하위 50% 이상 까지는 네.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한 74% 정도. 예. 4분의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8026님이 어떤 문자 주셨냐면 저는 둘째 아들에게 시집 와서 40년간 시어머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모셨는데
애들한테 보양 기대 안 합니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아마 한 60대 여성이 아니실까, 60대나 60대 후반 여성 아니실까 생각하는데 낀 세대입니다. 낀 세대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또 올인하고 부모님들 모시고 자식들한테는 대접 뭐 대접이라는 표현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 못 받고. 자, 근데 다들 낀 세대라고 생각해요. 우리만 낀 세대가 아니라. 자, 그거는 뭐 조금 더 주의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8016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아버지 묘지 근처에 철침을 박던 피의자 2명이 지난해 말이었나요? 그때 붙잡힌 적이 있었는데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어떻게 처분이 됐습니까? 예, 작년 12월 23일에 이제 경기 양평군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아버지, 그러니까 윤기중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길이 30cm짜리 이제 철침이 박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목격자가 바로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 사실 이제 결론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낸 겁니다. 이제 붙잡힌 사람들이 진술을 하기로는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다. 근데 이제 묘소에 이제 수맥이 흐른다는 거를 이제 듣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차단을 하려고 이제 철침을 박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이제 훼손을 할 동기가 없었다. 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묘가 있으면 봉분이 있잖아요. 그 봉분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좀 떨어진 자리에다가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훼손되지는 않았다. 이래서 이제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부업을 하는 근로자가 2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부업 근로자 20만 명,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예, 오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일단 상용 근로자라고 하면은 이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20만 명이 이제 부업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소기업 상용 근로자 중에서 한 1.5% 정도 되는데 이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5년 이후에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투잡 쪽이 사실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2020년에 한 14만 2천 명이었다가 2021년에 15만 명, 2022년에 또 16만 명, 2023년에 19만 명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상승률이 많이 안 높으니까, 그리고 물가는 오르는데 그럼 딴 데서 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일시 휴직자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도 크게 늘었다면서요? 예, 일시 휴직자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장 최대입니다. 코로나 때는 막 이제 중소기업도 그렇고 막 매장도 그렇고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시 휴직자가 58만 2천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32만 7천 명이 일시휴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일시휴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사업 부진이나 아니면 회사가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몇 명씩 돌아가면서 쉬어라 이러는 경우, 아니면 회사 잠깐만 한 두세 달만 문 닫자 이러는 경우가 7.5%에서 10.3%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2배로 늘었어요. 14.1%에서 28.6%. 또 이것도 제가 해석하자면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아닐까. 요즘은 아빠들도 거의 동등하게 가니까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올겨울 두바이 쫀드 쿠키 열풍 불었습니다. 자, 이게 뭐 안전에 대한 좀 우려도 있었고 안전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한국소비자원 이렇게 좀 내리기도 했는데 여하튼 실제 소상공인들에게는 좀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서요? 예, 실제로 보면은 뭐 매장에서 막 식당에서도 팔고 카페에서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정구 파는 이제 매장에서 매출이 좀 크게 늘은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통계 같은 거 있어요? 예, 한국신용데이터가 오늘 통계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베이커리 디저트 업종 평균 매출이 작년 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까지와 비교를 했을 때 10월에서 12월 사이 4분기에
9.5%. 그리고 2024년 4분기와 비교해서는 5.5%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2024년 1월에 이제 두쫑쿠를 파는 매장의 평균 매출을 100이라고 했을 때요. 네. 작년 12월이 350까지 늘었대요. 그러니까 두쫑쿠를 샀을 경우도 있겠지만 네. 두쫑쿠 사러 갔다가 또 다른 것도 사 먹고 그렇군요. 이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이제 두쫑쿠 판매량이 사실 12월에는 거의 1,200건 정도까지 늘었었는데 네. 1월에는 또 800건으로 다시 줄어고 있다. 이래서 조금 이제 인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 권력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차남 모즈타바가 이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될 가운데 혁명 수비대는 복종을 맹세하며 체제소 전면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약 사태 이후 급감하면서 세계 경제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오늘은 격변하는 중동 정세 그리고 한반도 안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한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이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자, 사망한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이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자, 어떤 인물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메네이 네. 차남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공식 직함은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요. 네네. 그러나 지금 이란의 혁명 수비대, 그러니까 이란군이 한 40만 정도 되고, 네. IRGC라고 하는 혁명 수비대가 한 20만 되는데, 이거는 79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이제 성공했을 때, 네. 혁명의 토대가 튼튼하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무력으로서 혁명 수비대를 창설을 했고, 네. 여기에는 이제 해외 헤즈볼라나 뭐 하마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이런 후티 이런 걸 도와주는 쿠드스군이라고 하는 해외군까지 아주 막강합니다. 한 20만 됩니다.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모즈타바라는 설. 그 다음에 이란의 주요 정보 네. 네트워크를 또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한 이란 석유나 이런 데 자금, 네. 비자금 이런 데까지 통제로. 그러니까 사실상 고령이었던 39년생이었던 하메네이보다 지금 50대 중후반인 이 모즈타바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나 또 이제 모즈타바가 단점도 있어요. 네, 어떤 점입니까? 뭐냐면 일단 이게 이제 그 세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슬람 시아파 내에서도 세습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좀 있었고, 본인들이 팔레비 왕조 세습 왕조 타도를 큰 성과로 내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세습이라는 좀 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란은 이제 라흐바르라고 하는 이걸 벨라야키 파테라고 그러는데요. 네. 벨라야키 파키라고 그럽니다. 파키가 성직자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이란은 시아파의 12이만파의 종주국인데 네. 9세기쯤 은거에 들어간 12번째 이맘 알-마흐디가 종말 시기에 재림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이맘을 현세에 누군가 대리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라흐바르다. 그러니 모든 권력,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 임명, 예. 그 다음에 군 통수권, 그 다음에 대통령 임명권, 그 다음에 전쟁 선포권, 이런 걸 다 가진 게 이제 라흐바르라는 정치 지도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종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아파의 성직 자격은 4개로 나누어지거든요. 네네. 그 탈레반이 가장 낮습니다. 이제 네. 그 이슬람 신학교 학생들 이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란 얘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후다틀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이 모주사바가 이 후다틀 이슬람이거든요. 그런데 라흐바르가 되려면은 아야툴라급은 돼야 되거든요. 고위에. 네. 근데 이제 후다틀 이슬람인 모주사바가 이걸 승계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야툴라로 승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흐바르가 되면서.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실권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고 네. 반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모주사바가 됐다는 얘기는 네. 이란도 지금 대안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모주사바를 중심으로 비상 상황에서 네. 강경한 대응으로 넘어가려는 의도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요. 외신에 보니까 석유 사업에서 이렇게 챙긴 수익을 가지고 해외 호화 부동산 뭐 독일의 어떤 호텔이라든지 또 어떤 나라의 무슨 골프 리조트라든지 7천억 원 가까운 어떤 해외 부동산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여하튼 저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모스타바에게는 최고 지도자 된 게 큰 기회일 수도 있지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과의 싸움을 어떻게 종결해내고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정말 어려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이자 그야말로 위기 도전이네요. 일단 이제 모주타바는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네. 아버지가 죽었죠. 이번 폭격에서. 그렇죠. 누나 부부도 죽었고요. 예. 조카들도 죽었거든요. 부인도 죽고 예. 자기 자식도 죽고 혼자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일가족이 본인 빼고는 몰살당한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러면 본인이 남은 건 독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하메네이보다 더 초강경파로 네.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또 뒤집어 생각하면 네. 이 무한정 이란 혁명 수비대가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한정 이 소모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모주타바는 이 혁명 수비대에 대한 완전한 장악력, 바로 이제 혁명 수비대가 충성 사역을 할 정도니까요. 네. 그렇다면 단일 대우를 오히려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자인 모주타바가 협상을 하면 나머지 강경파들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은 아직 모주타바가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네. 오늘 이 시간까지 그다음에 아직까지 메시지를 발산한 적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첫 번째 관건은 모주타바가 과연 언제 모습을 나타낼 거냐. 그다음에 첫 번째 언급이 과연 초강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두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네. 근데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은 뭐 매일 바뀌니까 뭐 변덕이 심한 양반이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메시지 관리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그게 누구든 명분이 핵 문제였으니까 네. 그게 누구든 핵을 포기하고 이란 국민들을 위하고 국제사회 평화의 위협이 안 되면 협상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네. 모두 타면 안 된다. 되면 제거하겠다. 그다음에 후계자는 내가 정한다. 이런 메시지는 이란에게 이제 테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이제 결사항전 의지를 불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란에게 테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뭐 단점이자 장점이 말을 수시로 바꾸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하는 메시지 관리를 계속 한다면 모주타바 또 이제 결사항전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이제 주저앉힌다는 말씀도 방금 하셨는데 뭐 외신 보니까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투입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이 와중에 트럼프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란 외교관 망명해라 이렇게 또 권고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란의 내부에 동요 유도하려는 의도 같은데 자 지도부나 권력기관 결사항전 다짐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이란 국민들은 좀 동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동요 일반 국민들의 동요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두 측면을 다 봐야죠. 그러니까 하메니 정권은 네. 사실 아주 잔혹한 정권입니다. 네. 이번 시위에서도 뭐 수만 명 단위 자국민을 학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호메이니가 사망하기 직전
이제 89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88년에도 네. 이란 정치범 약 한 3만 명을 사실상 거의 직결 처형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걸 주도한 게 하메네이입니다. 그리고 2024년의 경우에도 대략 비공식으로 확인되게 처형 건수가 한 2,000건 된 걸로 알려지거든요. 그 평시에도 처형을 많이 한 거죠, 정치범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잔혹한 정권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길게는 79년 이슬람 혁명, 네. 또 짧게는 하메네이가 집권한 89년 이후 40년, 50년 가까이 이 신정체제를 유지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철권 통치를 해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한 20만 되고 네. 이 외곽 조직인 바시즘 민병대까지 합치면 100만 정도 일단 물리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이 초강경 이슬람 시아파 원리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도 꽤 있거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상당히 많은 이란인들은 이미 지쳤죠. 이 하메네이의 신정 체제에. 그러니까 시위도 했고 사실 민심은 좀 잃은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일부라 하더라도 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일부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이란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싸울 때 싸우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도 민주주의의 긴 역사가 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이 꿈처럼 이루어지는 미라클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이란 국민들이 상당수 하메네이 체제 붕괴에 대해서 반기고 네. 민주주의를 치고하지만 그러나 그 독재 체제가 바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더 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이란 내에서 봉기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전쟁의 시위를 어떻게 합니까? 독일은 이란 혁명 수비대와 거의 교전 상황인데 이 민주주의 시위를 한다. 이건 매우 위험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지난번 시위 때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한테 봉기하라, 장악하라 그래놓고 손 하나 까닥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렇게 꿈처럼 우리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이란 국민들이 어떤 희망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불행하게도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은. 그래요. 자 그리고 위원님 호르무즈 해협 중동 사태 이후 통행량 90% 급감하면서 사실상 봉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몇 주 안에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뭐 장담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호르무즈 봉쇄가 좀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시작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네. 뭐 이스라엘은 뭐 하고 싶어도 미국이 그만두면 못하는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지금 전쟁 본부는 이제 이란의 핵 농축 문제였거든요. 네. 그럼 그것만 해결되면 끝내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쟁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갈팡질팡했거든요. 네. 이란의 정부 자해가 차기 정부를 세우겠다. 네. 그다음에 이란 지금 뭐 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무조건 항복해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언컨디셔널 서렌더 일본이 했던 거거든요. 네.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핵 문제로 공격을 했는데 네. 지도부도 교체하겠다. 그다음에 본인들이 마음에 입맛에 맞는 정권을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지상군 투입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지도부도 지상군 준비 안 돼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상군이 안 들어오는 공중전만으로는 전쟁을 못 끝냅니다. 코소보 사태 때도 나토가 무려 3만 8천 회의 폭격을 통해서 세르비아를 굴복시켰지만 네. 세르비아가 항복한 게 아니라 세르비아가 그냥 코소보에서 철수했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세르비아 지상군들은 큰 타격을 안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폭격 공중전만으로 이란의 주요 시설들 타격을 주고 주입을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지상군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완전히 점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완전한 항복을 받아낼 수가 없죠. 지상군이 전혀 준비가 안 돼 들어갈 있거든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은 사전 배치 산단이나 네. 물자가 많이 이제 현장에 배치돼 있긴 하지만 90년 8월에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막의 폭풍 작전이 지상전이 시작된 건 다음이 2월입니다. 예. 그리고 1월부터 공중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병력이 그 당시 연합국이 34개국이었고 네. 병력은 94만 명이 준비됐습니다. 이 중에 미군만 70만이었거든요. 2003년 이라크 침공 작전 때도 병력이 한 30-40만 정도 동원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센트콤 중도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동에 미 지상군 투입할 수 있는 이 상륙 병력은 원래 이제 센트콤의 해병 원정 해병대가 한 1개 여단 정도 있거든요. 예. 이거 말고는 지금 그쪽에 병력이 대규모 병력이 배치된 정황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들어간다 해도 몇 달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라디오라서 지도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란을 지금 미군이 지상으로 들어가려면 이라크에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걸프만으로 가로막혀 있고. 예. 걸프만 그 좁은 데서 상륙한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그만큼 상륙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위험한 작전이 될 거고. 네. 이라크에서 만일에 들어가면 이라크에 이제 미군이 있으니까요. 이라크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이라크는 또 민병대. 이라크 민병대가 시아파라서 이란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뒤에서 들어가면 뒤통수가 지금 비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 발언은 사실 전혀 준비가 안 된 거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발언 자체가 이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점점 꼬이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 들어가도 네. 몇 달 내에 못 들어간다고 봐요. 일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란은 한반도 완전 점령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는 지금 몇 달 걸리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면적이 한반도의 7배 반입니다. 그래요. 사막, 고원, 자그로브 산맥, 천혜의 요새가 이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상군 투입은 현재로서는 지금 준비하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그 사이에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질 거고 의회가 반대할 거고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요. 자, 조원범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언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핵이 없어 이란이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번 중동 사태가 뭐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혹은 반면에 또 북핵 고도화, 북한의 핵 전력 강화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번 전쟁 시작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저격병, 사격 대회를 관람을 했고 또 5,000톤급 체험하면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장면을 공개했거든요. 전략이라는 얘기는 핵탄두가 탑재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순항 미사일의 5발을 거의 연발로 쏘는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근데 저렇게 연발로 쏘는 거는 비상식적입니다. 저렇게 빨리 안 쏘거든요. 전략 순항 미사일은. 그건 뭐냐면 보여주기식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본인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 핵무기가 있다. 실제로 다릅니다. 북한은 뭐 핵탄두도 있고 핵무기도 있고 ICBM도 있으니까 이란은 뭐 사실 북한의 뱀 3발을 피죠. 그러니까 핵 집착은 뭐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뒤집어 얘기하면 아마 이란과 북한은 완전히 다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두로나 하메네이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 초강경 대응보다는 미국과 어느 정도 협상 국면을 여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 양면이 다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요. 이란 사태는. 미국이 이란처럼 이제 북한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인질로 잡혀 있다는 뜻은 대한민국이 이게 핵을 머리에 이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저가 드론과 미사일 동시에 날린 이른바 석과 쏘기로 미군 방공만을 좀 흔드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역시 군사적으로 유사시에 비슷한 전략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군으로 딱 와서요. 우리 군의 방공 체계가 이란식 공세를 막아내기에 좀 준비가 돼 있다고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번에 천궁2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상당히 패트리어트에 준하거나 그 네. 이상의 요격률을 뭐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네. 요격률을 보인 걸로 추정이 되고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추가 탄약을 급히 요구하는 걸 보면 그렇죠. 성능에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고고도는 이제 성주에 사드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LCM으로 이제 지금 천궁은 사거리 이제 고도 한 20, LCM은 한 40에서 60. 네. 거의 이제 조만간 실전 배치하고요. 적어도는 또 LAMD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체계, 또 이스라엘 아이언빔 같은 천광도 뭐 레이저 무기도 이미 실전 배치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비호라든지 비호 버컴이라든지 천호라든지 하는 대공포 드론을 잡을 수 있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북한 이 MDL 군사분계선에서 수도권 2천만이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전략시설이나 뭐 전장에서 중요 시설물들을 보호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이제 민간 피해 대규모로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도 민간까지 많이는 못 막거든요. 네네. 네, 그런 한계는 있죠. 자,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주한 미군 공군기지, 뭐 오산인지 이런 데서 예.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이착륙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 C-17, C-5 이런 거. 예. 자, 그래서 무슨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거 싣고 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위원님? 같다고 봐야죠. 거의 같다고 그래요? 봐야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8개 포대가 패트리엇이 있거든요. 네. 지난해 12일 전쟁 때 2개 포대가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는 게 거의 정설이고 네. 지금은 확인되지 않지만 3개 포대가 정도가 나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 방공망체가 이스라엘도 그렇고 주요 걸프국도 지금 절실하거든요. 예. 걸프국에 전개된 미군 시설들을 보호하는데 지금 탄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절대 부족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국 입장이라면은 한반도 걸 안 빼나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나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고 자 러시아요. 러시아가 보통 이란과 밀착해 있었는데 그렇다면 막 목소리도 내고 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서는 좀 침묵하거나 이렇게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소극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그 배경이 있을까요? 러시아는 지금 뒤로 웃고 있거든요. 석유요? 왜냐하면 석유 가격이 이제 하락세여서 전비 충당이 아주 어려움인데 네. 지금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러시아는 웃고 있고 네. 러시아 석유 공수 조치를 미국이 급하니까 풀어주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돈을 엄청 벌고 있군요. 그렇죠. 그 석유도 석유지만 네.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의 절반을 외부에 의지하는데 그중에 20, 30%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가 없잖아요. 지금 다 중동으로 가잖아요. 예. 우크라이나는 지금 죽을 맛이죠. 아, 그렇군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파만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전쟁을 시작했는지. 러시아는 웃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울고 있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이 운다 그러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 쪽이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뭐 그 미국이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른다. 물론 중국도 안 돼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쉽게 전쟁을 했나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의아스러운 거죠. 네. 자, 그러고요. 이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란이 뭐 그래도 어쨌든 뭐 되게 비대칭적입니다만 미국한테 이스라엘한테 많이 당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반격을 하고 있어요. 저 인접 걸프 국가들에는 막 불도 내고 막 정유시설도 공격하고 미군 기지에도 공격해서 뭐 사상자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외신에서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이란에게 중동 미군 시설이나 이런 것들 좌표를 제대로 찍어주고 있다. 위원님 보시기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거의 맞다고 봐야죠. 아, 맞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를 너무 많이 도와줬거든요. 네. 샤헤드 136 이란이 드론을 제공했고 네. 지금 러시아가 쓰는 주요 우크라이나 공격 무기가 이란제 샤헤드 136을 개조한 게란이라는 드론이거든요. 네네. 러시아로선 전통적으로 이란과 친했지만 이번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네. 또 지금 중동에서 리비아, 뭐 시리아 다 친러 국가들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네네. 이란마저 무너지면 사실은 이제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중동의 거점이 사라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기는 공급을 안 해줘도 아마 위치 정보는 줄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위치 정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상당히 지금 보이지 않긴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최대 수혜자 뭐 네타냐후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러시아가 지금 웃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요. 야 정말 미국이 이거까지 계산을 하고 한 건지 그냥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거 알고 한 건지 참 러시아가 웃고 있다는 게 또 아이러니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가장 이제 관심 일단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유가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배럴당 이제 100달러는 뚫고 올라갔고요. 150달러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게 우리 정부 비축분 한 200일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해도 됩니까? 버티죠. 왜냐하면 그래요? 그렇게까지 네. 전쟁이 오래는 안 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심리거든요. 심리. 거기다 네타냐후가 오늘 또 사고를 친 게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그 심리의 패닉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석유가 불타는 모습이. 그다음에 이란도 그래? 그러면 주변의 저장 시설들 거의 무방비거든요. 사우디, 네. 쿠웨이트 이런 쪽.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번 사태 아주 당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경제는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는데 근데 비축분이라는 건 네. 마지막 한번까지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일단 어느 정도 비축분이 줄기 시작하면 더 패닉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지만 네. 그러나 지금이라도 지금 미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지금 본인들도 발등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뭐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 네. 트럼프 대통령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뭐 말을 맨날 바꾸니까 예. 뭐 내일 당장 또 말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출구 전략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이제 해야 되죠. 네. 이제 벌써 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 전쟁 끝내는 건 뭐 네타냐후 내가 협의할 거다 이런 말이 나왔고 예. 페제시칸 이란 대통령도 중재라는 표현을 처음 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인 쪽만 볼 건 아니고요. 네. 양측 다 무한정 전쟁은 할 수 없으니까 네. 또 항공전만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은 무한정 못 갑니다. 그래요. 좀 두고 봐야죠. 그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 조금 더 겹치기도 하는데 자 전쟁 그렇게 무한정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그 이란의 핵을 주저앉히는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뭐 갖고 온다든지 주저앉히는 수준의 성공을 가진 상태에서 아마 저 전쟁을 끝낼 거다 아니면 그것도 못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일단 양쪽이 모두 테러를 찾으려면 네. 전쟁의 원인은 농축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심을 이란 중공 교체 이쪽까지 너무 빨리 드러냈는데 네. 지금이라도 그 핵 문제 해결 네. 이쪽으로 2015년 JCPOA와 같은 형태의 어떤 형태로든 그건 패키지를 만들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핵 문제로 국한을 좁혀서 합의안을 만일에 만들면 네. 뭐 출구를 못 나올 것도 없죠. 못 만들 것도 없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이 지난주에 네.
제가 그게 딱 기억나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넣을 거면 오늘 넣어라. 네. 그날 넣을 걸. 제가 안 넣고 미루다 어저께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 네. 웬만한 데가 1,900원대고 맞습니다. 1,800원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할 수 없이 뭐 어저께 넣었는데 가족들이 빨리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넣었어요. 자, 리터당 지금 1,900원을 넘어섰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주유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리터당 1,900원, 뭐 비싼 데는 이미 뭐 2,000원 다 넘어간 곳도 있고요. 특히 여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참 넘어간 지 한참 오래됐습니다. 강남보다 더 비싸요. 네.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지금 리터당 주유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운송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에서도 제가 어떤 여성 택배 기사분인데 네. 그 막 만탱크 못 넣고 한 절반씩 넣고 그런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네. 자, 근데 유가 올랐다는 건 바로 지금 거래되는 가격 올랐다는 건데 반면 주유소에서 파는 건 한참 전에 뭐 하다못해 뭐 한 달 전 거 뭐 이런 거 팔고 있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자, 근데 보통 2주 이상 시차분이 있다고 하는데 시차가 네.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기름 넣으실 분들은 빨리 넣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이유가 항상 이제 유가가 폭등한다 아니면 중동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주유소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사실상 나쁜 거죠. 왜냐하면 말씀 주셨다시피 이미 창고에 그다음에 저장고에 재고가 있는데 그거 다 소진된 다음에 사실상 파는 게 정상인데 항상 이전부터 이제 소매 쪽에서는 이제 미리 가격을 올리는 패턴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도 좀 대비해야지 이런 논리도 또 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논리가 없을 수는 없겠죠. 주유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논리가 좀 빈약한 게 이미 싼 가격에 받아놓은 재고분이 있단 말이죠. 그 재고분에 대해서 소진을 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나중에 후에 가서 가격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미 싸게 받아놓은 그 재고분에 대해서도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렸다라는 거는 사실상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체가 그렇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유소 업계의 논리가 좀 약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이해가 가요. 이렇게 가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재고분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됐다. 이런 논리면은 사실상 설득이 있겠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루 만에 그렇게 100원씩 200원씩 뛴다는 거는 사실상 그것도 좀 논리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공급 가격도 높아졌고 또한 소매, 이간 주유소 업계에서도 선제적으로 이제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특히 이제는 이렇게 기름 넣으시는 분들이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아침이죠. 우리 시각 국제유가 100달러 선 넘어섰습니다. 자, 권익수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 유가의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물론 전쟁과 연동되겠지만. 네. 일단 중동 사태가 빨리 풀려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풀리는 게 이 봉쇄가 풀리는 게 1차적인 어떤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에 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봉쇄가 풀리는 게 1차적인 거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이 중동 사태가 좀 완화될 조짐이 보였을 때 조사가 하나 돼야 되는 게 이란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프만에 있는 그 이웃 국가들에 대한 그 석유 시설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됐는지 이걸 일단 통계가 나와줘야 돼요. 지금 아마 상당히 피해를 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복구가 돼야지만 또 원상적으로 이제는 기름값이 낮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중동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을 넘어서 일단 그 근처에 있는 이웃 국가들의 그 산유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또 2차적인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요. 지금 권혁수 평론가님 말씀은 전쟁이 달랑 끝났다고 내일부터 안정된다가 아니라 보니까 석유 시설, 정유 시설 다 깨져 있는데 맞습니다. 그 회복이 또 필요하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고 뭐 일부에서는 뭐 1970년대 석유 파동 재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일본은 주유소 기름값
안 올랐다. 우리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네. 실제로 일본 안 올랐어요? 예, 우리 일본이 한 13원 올랐을 때 우리는 140원 정도 올랐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일본이 덜 올랐는데, 근데 비슷해요.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동에서 원유에 대한 비중이 그 의존도가 높고, 네. 또 하나는 사실상 자국 화폐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던 거는 똑같거든요. 근데 왜 일본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을까 본다 그러면 일단 사재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재기 수요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민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민족성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구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이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2025년도 작년도 그랬어요.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정유업계에다가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보조금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일단 가격이 크게 안 올랐던 거고 소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주요 업계가 급격스럽게 갑자기 그 석유 가격을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걸.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고 우리는 사실 보조금은 없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아시겠지만 유류세라든지 이런 가지고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요가 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가격이 반영됐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일본도 난립니다. 지금 뭐 그래요. 어차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카드 꺼내 들었습니다. 초강수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신속히 시행하도록 지시했고, 자 이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뭐 우려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거는 가격이 이제는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정부가 최고 가격, 그다음에 최저 가격 이거를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느 이상으로는 안 된다. 네, 예. 이게 이제 70년대 생긴 건데 사실 그 오일 쇼크 때 한번 도입이 됐다가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도입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정부가 딱 가격을 정해놓는 거죠. 오늘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걸 2주 간격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최고 가격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지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최고 가격제가 정해진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 그 상한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 이상은 못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건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석유업계와 이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급을 잘 안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데 저도 이제는 석유사업법 23조를 봤어요. 그런데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습니다. 3항을 보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석유업계들은 당연히 피해를 보잖아요. 예, 마진도 못 갖고 가고 그 손해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정부 돈이 또 들어가게 되는군요. 예, 만약에 업계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름을 많이 들이시는 분들은 좀 고급 차를 타고 배기량도 높고 차를 타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가서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가서 만약에 재정을 쓴다. 라고 본다 그러면 세금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나는 차가 없어. 나는 걸어 다녀. 근데 왜 내 세금을 써서 여기에다 투입돼야 돼? 이런 문제가 또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기름을 안 쓰시는 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이 역진성의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단계가 나아가진 않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최고 가격제가 일단은 지금 거의 정부가 지정하려고 지금 딱 앞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친화적인 거 아니고 가격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장단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유가 급등 주식 시장에도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폭락하면서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8% 넘게 이제는 폭락을 하다가 이게 1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20분 장 멈추고 10분 동안은 이제는 동시호가로 이제는 단일가 매매로 됐었는데 이게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는 한번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출렁이는 거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다행히 그때보다는 장 초반보다는 좀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폭을 많이 완화했는데 코스피가 5.98% 멈췄고 코스닥은 4.54%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 시장 모두 이제 크게 하락한 부분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고 항상 제가 이럴 때 말씀드리지만 이 비투를 하시면 못 버틴다라는 거.
예. 저가 매수하는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요즘.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게 위험해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1층 밑에 지하층이 있다고 네. 이게 언제 또 계속적으로 하락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시장 자체가 지금처럼 변동성 지수가 높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가 매수라고 해서 이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네. 항상 가격이 이럴 때는 이 심리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한 7.81% 빠졌거든요. 그러면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예, 주가가. 그래서 이걸 빚을 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와 지금 뭐 가격이 출렁인다고 해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 이거는 사실상 투자가 아니라 이건 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가족끼리 모여 있으면 혹시 주식 투자하냐 물어보시고 비트 있냐? 뭐 한번 투자한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투자하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가족끼리 한번 점검회의를 하자. 네, 점검회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국제 분쟁 있을 때 안전자산인 금은 오르고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좀 떨어진다. 이게 통상적인 뭐 상식이랄까요? 뭐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번엔 금도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좀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참 금이 이번에 사실상 우리가 통념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금에 대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달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안전자산이긴 한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사실상 산유국이기도 하고요. 미국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한 값어치가 더 높아지고 무엇보다 중동 쪽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달러를 그렇게 사재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졌는데 이 달러와 금은 또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 달러의 값어치가 높아지면 금은 값어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달러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는 달러의 값어치는 높아지면서 금은 좀 하락을 한 부분이고 비트코인은 뭐 변동성이 좀 있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제 상태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한 말씀 여쭤볼게요. 정부가 비상경제회의 열고 대책 논의했습니다. 대응의 초점은 어디 맞춰지면 좋을까요? 일단 관리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 가격제 말이 나왔던 이유도 사실 주유업계나 도매업계 이런 정유사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인 거고요. 특히 또 관리를 본다 그러면 환율 관리가 지금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환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기름값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정부는 관리, 그게 환율이든 기름이든 이렇게 이제 관리 쪽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요구해 봅니다. 관리 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샤니아 트웨인의 You are still the one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